자, 앞에 읽어봅시다. 통화량과 통화지표. 돈의 총량을 뜻하는 통화량은 뭐다? 돈의 총량이다. 처음부터 이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어. 이 통화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으면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업률, 이자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량을 파악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화 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중요하지. 문제는 통화량의 파악이 쉽지 않아. 왜?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상품들, 근데 어떤 금융상품?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이야.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 현금이 아닌데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뀔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 돈의 총량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첫 단락에 나오지. 그래서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두 번째 단락 처음부터는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거야 라는 거 친절하게 알려주지. 통화량이 복잡한 이유를 이제 알아볼 건데 그게 이제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창출이 된다. 통화는 누가 창출해? 중앙은행이 창출을 해.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그게 뭐다? 본원통화라고 한다.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은행으로 이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통화량 파악이 어려운 이유 여기 또 나오지.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이 은행에 예금되는 돈들 이것 때문에 통화량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금 중에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 준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출이 된다. 다시 통화의 흐름을 한번 봐보자. 처음에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을 해. 그걸 이제 뭐라고 한다? 본원통화라고 한다. 근데 이것의 일부는 지금 위에서 봤듯이 현금으로 유통되기도 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고 했어. 그럼 은행에 지금 돈이 들어왔지. 그럼 은행은 이 돈을 또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 그게 아니라 다시 두 개로 나뉘어서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서 이 예금을 한 경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 돈을 다시 은행으로 찾을 수가 있어. 그 돈에 대비한 돈이 이제 바로 지급 준비금. 이 되는 거고 또 지급 준비금을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이 되는 거지. 대출을 할 때 쓰이는 돈으로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예금의 일부가 대출이 되면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또 새로 만들어지는데 은행에서 예금되어 있던 돈의 일부를 대출을 해줘. 또 다른 경제 주체한테 뭐 기업이든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겠지. 그럼 얘는 다시 이 사회에 풀리는 거지 돈이. 그러면 그만큼의 통화량, 여기서 통화량이 다시 이제 책정이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그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신용창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주목할 만한데 앞에서 이렇게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 이건 신용창조야 라고 하면서 개념을 설명했어. 그리고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신용창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개념을 설명하고 그 뒤에 예시까지 들어주면 이거는 거의 99% 거의 문제에 출제가 된다 라고 아시면 돼요. 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겠지. 개념 나왔고 사례 나왔어? 그럼 뒤에 3번 문제하고 관련돼 있지. 이 신용창조 문제는 여기서 문제 나오겠구나. 한 번 더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창조가 뭐냐 하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만 원, 이것이 시중에 대출이 될 때 예금액 1만 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로 대출된 통화량 1만 원이 통화량에 새로 추가가 되는 것. 즉 예금액이 1만 원이 있었어. 누가 1만 원을 이제 은행에 예금을 했어. 근데 이 돈이 새롭게 대출금으로 활용이 돼. 그럼 이 두 돈을 합쳐가지고 2만 원이라는 신용창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이러한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 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배수를 바로 통화 승수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락에서 얘기했듯이 통화량의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 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그 예금액만큼의 시중의 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하지.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 처음에 뭐 A라는 사람이 땡땡 은행에 예금 1만 원을 넣었어. 땡땡 은행은 다시 B라고 하는 사람한테 1만 원의 대출금을 빌려줬어. 이게 지금 예금액 명품의 시중의 현금이 이제 사위로 풀리게 된 거지. 이 1만 원의 대출금이. 이것이 나중에 다시 은행에 예금이 되더라도 이거는 통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예금된 돈의 1만 원은 얘는 통화량에 책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표 나오면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조금 전환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서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운 까닭에 통화량이 파악이 복잡해진다. 역시 통화량 파악이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지표를 만들어서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3년을 기점으로 이 통화지표가 양분된다. 2003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전에는 어떤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통화지표를 사용한다라는 말이지. 이 앞 시기에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이라는 통화지표를 사용했는데 통화와 총통화에는 현금과 예금, 은행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총유동성에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추가되었다. 이거는 2003년 이전의 통화지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2003년 이후에는 IMF 통화금융 통계 매뉴얼에 따라 여기 기억 표시돼 있지. 얘도 문제 나오겠네.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협의통화, 강의통화, 그리고 LF라고 하는 지표가 사용이 되었다. 일단 첫 번째로 협의통화에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요구 불예금 및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정리하면 협의통화, 현금 플러스 수시 입출식 예금 아니면 요구 불예금, 이것이 협의통화에 들어간다. 요구 불예금과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고객에게 요구가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서 현금과 같은 지표에 묶였다. 얘네들은 지금 유동성이 높다라는 거지. 너희들 체크카드 써도 이런 예금 통장이 필요하잖아. 그때는 내가 체크카드 긁으면 긁은 만큼 바로바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지.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광의통화. 광의통화는
협의 통화에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중에서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을 추가한 것. 광의에는 뭐가 포함돼? 일단 협의 통화에 있었던 현금, 이 두 가지의 예금들이 포함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지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있냐? 뒤에 나오지? 정기예금 등의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 이것도 이제 예금 같은 거, 정기예금 같은 거 들어보면 알겠는데 너희가 만약에 2년 만기의 예금 상품을 들어 그럼 2년 동안 이제 한 달마다 돈을 입금을 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기간, 2년의 기간만큼의 처음에 말했던 뭐 2%의 이자를 줄 거야 라고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입금한 그 원금의 플러스에서 이자를 받게 되지. 근데 2년 만기가 지나기 전에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자를 포기를 해야 돼. 그치? 그럼 웬만하면은 2년 동안은 그 돈을 꺼내려고 하지 않겠지. 그게 바로 유동성이 낮다. 현금으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다만 이전 지표 총통화에 포함되었던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LF 같은 경우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 등 광익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들이 이제 LF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광익통화는 시중에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이제 인정받고 통화승수 역시 광익통화를 기반으로 한다. 아까 통화승수 뭐라 그랬지? 옆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신용창조가 발생했을 때 번원통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었을 때 그 증가된 배수를 통화승수라고 했어. 그 통화승수를 이제 파악할 때도 이 광익통화를 통해서 파악한다는 거지. 그리고 협의통화. 이거는 단기 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통화지표는 통화량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게 해서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까지가 이 글의 내용이었어. 1번 문제는 이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 이런 거는 간단하지. 1번에 몇 번이지? 언급되지 않은 것. 왠지 몇 번? 4번, 그치? 국가별 통화지표의 종류는 나오지 않았어. 국가별로 통화지표를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화지표가 있어 라고 설명을 했었지. 다음 2번. 기억에서 강조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이제 IMF의 통화금융 통계 매뉴얼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지표가 몇 년을 기준으로? 2003년을 기준으로 이제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있다고 했어. 근데 이제 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이 이후에 통화 지표를 새롭게 개편을 했다라는 내용이지. 그러면은 기억에서 강조했을 내용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일까? 성민이? 맞나? 3번? 그치?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통화지표를 편제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통화지표에 협의통화가 있었고 광익통화가 있었지. 협의통화는 유동성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들 이 주로 편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익통화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지. 그것을 보면은 유동성을 기준으로 통화지표를 편제하는 것 적절하고요. 그 다음 3번. 3번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신용창조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제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지. 보기 먼저 읽어보자. 일단 김 씨는 중앙은행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받은 현금 100만 원을 A은행에 요구 불예금으로 입금했다. 김 씨가 지금 A은행에 100만 원을 지금 예금을 했어. 그 A은행은 이 예금 중에 10만 원은 지급 준비금으로 남기고,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대출을 하게 되지. 이 씨한테. 다음에 이 씨는 다시 이 대출받은 90만 원의 돈을 B은행에 예금을 새로 했고, B은행은 이 예금 중에 9만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81만 원은 박 씨한테 대출을 했다. 박 씨는 또 대출받은 81만 원을 C은행에 예금으로 입금을 했어요. 중앙은행이 김 씨에게 공급한 이 100만 원의 통화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용창조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 늘어난 돈이 얼마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지. 아까 신용창조 뭐라 그랬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신용창조, 새로운 통화가 만들어지는 양인데 지금 예금되어 있던 사례를 다시 보면 예금되어 있던 1만 원, 처음에 예금액 플러스에 그 뒤에 발생한 대출액들을 더해서 나타난 거였지. 신용창조라는 게. 근데 이제 예외사항이 있었어. 여기 아래 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이 만약에 대출액이 새롭게 예금이 되었을 때 그 경우에는 그 예금액만큼의 시중에 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의 변화가 없다. 그치? 이것을 기억을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처음에 김 씨가 A에 예금한 돈, 이거에 대출금, A은행이 10만 원은 지급 준비금으로 남기고 90만 원을 대출했다고 했어. 이 대출금이 다시 이 씨한테 갔어. 그치? 근데 이 씨가 B은행에 90만 원을 또 예금했어. 그럼 얘는 포함돼? 포함되지 않아? 포함 안 돼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지? 얘는 포함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 B은행이 다시 81만 원을 박 씨한테 대출을 했지. 박 씨는 은행에 또 예금을 했고, 그럼 이 돈도 포함이 되지 않지. 그럼 여기서 더해야 될 돈은 신용창조가 일어난 금액은 100만 원에 90만 원의 대출금,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81만 원의 대출금을 모두 더해서 271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신용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였어. 다음 4번 넘어가서 윗글을 바탕으로 A와 같은 상황에서 B의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공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화 승수가 하락했다라고 했네. 통화 승수의 개념을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아까 뭐라 그랬지? 통화 승수?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 통화보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배수를 통화 승수라고 했어.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 몇 번이 될까? 연지 몇 번 했어? 4번.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치? 통화 승수가 하락하는 것은 통화 승수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되지. 근데 신용창조가 높아지는 것 또한 대출금이 계속 풀리기 때문이야. 그치?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돈이 대출금으로 풀릴 때마다 신용창조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통화 승수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건 이제 맞는 내용이지. 근데 여기서 3번 같은 경우 본원 통화가 줄어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이 앞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공급을 대폭 늘렸다고 했지. A의 경우와 이제 배치되는 내용인 거고. 5번 지급 준비금이 줄어서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대출을 늘리는 거 아니었지. 그치? 대출이 이제 줄어들어야지 통화 승수도 하락하게 되는 거지. 4번 문제도 다 이해되셨죠? 다음 5번 넘어가서 5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 문제인데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것을 또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연결 짓는 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지. 일단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 오른쪽 이 X축은 시기를 뜻하고 Y축은 통화량을 뜻한다고 했어. 그랬을 때 이 굵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선은 본원 통화이고 나머지 가나다의 3가지의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지. 단, 위 그래프는 IMF 통화금융 통계 매뉴얼에 따른 통화 지표를 활용해서 통화량의 변화를 파악한 것을 가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어떤 통화 지표랑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 2003년 이후에 개편된 통화지표 3개가 있었지. 첫 번째로 협의통화 있었고요. 두 번째가 광의통화, 마지막이 LF. 협의통화에는 현금과 또 예금 상품, 근데 요구 불예금 상품과 수시 입출식 예금이 있었지. 이 2가지는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라서 현금과 같이 지표에 묶였다고 했고, 광의통화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온 협의통화에 속한 상품들 플러스 해서 만기 2년 미만의 예금 상품, 얘네는 유동성이 낮은 거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LF가 협의와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상품들을 포함해서 나타낸 통화지표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통화량이 가장 높게 집계되는 것은 뭘까? 이 가에 들어갈 통화지표는 뭘까? 모르겠어요. 지금 협의통화는 현금과 요구 불예금, 수시 입출식만 포함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것을 통계로 통화량을 파악하는 거야. 광의통화는 현금과 요구 불예금, 수시 입출식 플러스의 만기 2년 미만의 예금에 해당하는 돈들까지 모두 합쳐서 통화량을 집계하는 거고, 마지막 LF는 이 앞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얘네 2개 플러스 협의에 광의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제 플러스로 더 통화량을 이제 책정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통화량이 가장 높게 집계되는 거는 LF겠지. 그치? 이해된 거 맞아? 성민이 이해했어, 이 부분? 아직 헷갈려? 다시. 협의통화는 지금 이 협의통화, 광의통화, LF가 통화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야. 이 지표, 기준을 정해놓고 통화량을 파악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협의통화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현금, 돈, 지폐, 그리고 요구 불예금이나 수시 입출식,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들까지 이 협의통화에 들어간다. 그것을 토대로 통화량을 체크를 했을 때 광의통화와 LF보다는 이 통화량의 지표의 범위가 가장 좁지. 그치? 그러니까 통화량도 가장 낮게 책정이 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 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협의통화가 되는 거고요. 협의통화에 플러스 만기 2년 미만의 예금이 포함되는 것. 얘가 광의통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광의 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금 상품까지 포함하게 되는 이 LF 상품, 이 LF 통화 지표를 통해서 통화량을 파악했을 때 가장 높게 집계가 되는 것. 이 그래프가 가장 높게 위치해 있잖아. 그치?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의 적절한 통화 지표를 연결을 시키고 이것을 토대로 선택지를 봐야겠지. 지금 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 LF는 광의 통화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거 이거 적절하지? 다음 2번 협의통화는 금융기관의 소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겠군. 포함한다고 했었지? 맞고요. 3번 다에 비해 이 협의통화에 비해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겠군. 그치? LF 마지막 단락에서 실물경제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었지.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4번. 나가 다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이 광의통화가 협의통화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결과이겠군. 적절하지 않은 답은 4번이겠죠? 그치? 나가 다보다 높게 나타난 건 맞아. 하지만 만기 2년 미만의 예금 상품을 포함한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을 포함했다. 다음 5번. A와 B 시기. 지금 그래프에 이 두 축이 나와 있는데 이 시기의 통화 승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본원 통화 대비 나의 통화량을 파악해야겠군. 역시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통화 승수를 활용하는 데는 광의 통화를 기반으로 이제 파악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광의 통화를 통해서 이제 통화량을 파악하는 것 적절한 내용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